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물귀신을 보았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군 생활할 때죠.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의 양이 내렸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 나고 뚝 만들러 가야 되고 오히려 더 개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멈출 생각 없이 계속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 떠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떠내려간 판국의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 저희도 쫓게 됐습니다. 어차피 동네도 작아서 구조대가 소방관이고 소방관이 구조대 일을 할 정도로 작은 동네라 저희 부대도 소방관들과 인사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가끔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서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나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박 병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대화로 설명하겠습니다. 박 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개소리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시발, 어딘데?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 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야,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아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놔 보는 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시발. 박 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세트로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라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우기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일병이라 뭔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 병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깐 신경 쓰지 마라.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데 타고난 박 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 복구를 도우라는 명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도중에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박 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저희 부대원들 몇 명과 모여 담배 피우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제가 아까 본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리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모두들 뭔가 아는 듯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면서 그러려니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각자 이동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고 뽀글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더군요. 좋다고 뽀글이 먹고 담배 피우고 하다 내일도 수색 작업이기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 말 듯하게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분들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그 시체 같은 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 피웠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바다가 난판의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 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그거 말씀이십니까?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 강의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었어. 예.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 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내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더라. 그 순간 저는 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박 병장은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병신같이 굴던 저를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곳은 종종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되고요.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가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분들께 혹시나 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구술해봐도 익사사고는 계속 난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정장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디지털로 표시된 글자가 맨 꼭대기인 8층부터 점점 내려온다. 나는 빛나는 아래쪽 화살표를 바라보며 덜 깬 아침잠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왠지 느린데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자판은 1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나의 멍청함을 탓하며 한 번 더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문자는 1에서 변할 기색이 없었다. 조금 초조해진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기색이 없다. 아침부터 고장인가? 여름부터 들어와 살고 있는 이 맨션은 재개발을 거친 건물이었다. 낡은 건물을 콘크리트 구조만 남기고 내부와 외부를 모두 재개발한 것이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새로 지은 것 같지만 건물 자체는 낡은 셈이다. 원래 건물이 낡다 보니 이런 일이 많은 것일까?
나는 약간 불안함을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1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보자 여전히 문짝판에 표시는 1인체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출근하며 관리실에 들러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렸다. 바로 정비회사에 연락해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관리인은 미안한 듯 말했다. 전철에 올라탈 무렵 이미 나는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제출 자료의 핵심인 수치 산출을 하는 날이었다.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타고 맨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 반이 넘었을 때였다. 지친 발걸음으로 맨션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아침의 사건을 떠올렸다. 아직 엘리베이터가 안 고쳐졌으면 6층까지 걸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엘리베이터에 앞으로 간다. 조심스레 버튼을 누르자 화살표 버튼이 빛나며 문이 열린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6층 버튼을 누른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 옷 갈아입고 바로 찾아 그렇게 생각하며 6층으로 올라가는 문자판을 보고 있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는 6층을 넘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6층 버튼은 여전히 빛난 채 그대로다.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였다. 방금 전까지 안도하고 있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일 아침 관리인에게 잔뜩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엘리베이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느껴져 조금 무서워졌다. 맨 꼭대기인 8층에 도착하고 몇 초 후 문자판에 숫자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6층 버튼의 빛도 문자판과 함께 꺼져버렸다. 나는 열린 버튼을 계속 눌렀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모든 층의 버튼을 하나하나 다 눌러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심지어 버튼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혼자 힘으로 탈출하는 것은 포기하고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는 스피커의 자름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분명 어딘가에 연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3분 정도 지났는데도 대답이 없다. 나는 조금 초조해져서 그 버튼을 마구 눌렀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는 마음을 놓았다. 미안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는 나지 않고 희미한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다. 저기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역시 응답은 없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30초 정도 지났을까? 그 잡음 사이에 무엇인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몇 초마다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나는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기묘한 소리였다. 끄끄거린달까, 꾀꾀거린달까. 소리라고 하기도 힘든 것이었다. 그것이 몇 초 간격으로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 소리는 마치 어릴 적의 장난으로 개구리를 밟았을 때 나던 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그 소리가 몇 번 정도 계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리는 끊겼다. 회선이 끊어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뭐 이상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밀거나 열어젖히려 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엘리베이터 아니어서인지 전파가 잡히지를 않았다. 야근 때문에 피곤했던 나는 탈출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결국 나는 아침에는 누군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눈치챌 것이라 생각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마시다 넣어뒀던 생수병을 꺼내 한 입 마신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3시였다.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기다려야 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일단 조금 쉬기로 했다. 복잡한 생각은 그만두고 눈을 감으려 하는데 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 깊이 안도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온갖 헛수고를 떠올리며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다. 다시 고장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허둥대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나온 직후 나는 내가 이상해진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기증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등 뒤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것이 느껴진다.
내 눈앞의 풍경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왼편의 안쪽까지 늘어선 방문과 창문들,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왼편에 늘어선 문들은 평상시 보아오던 새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된 것 같은 낡고 무거운 철제 문이었다. 깨끗한 타일이 붙여져 있던 외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무너질 것 같은 회색의 시멘트 벽으로 변해 있다. 그리고 멋진 조명으로 비추고 있던 전구는 사라지고 몇 개의 낡은 형광등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자 등에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한기가 서려왔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마구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계단 앞에는 두꺼운 방화문으로 막혀 있어 밀고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로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본 적 없는 에러 표시만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엘리베이터 반대쪽에 있는 또 하나의 계단뿐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기분 나쁘게 이어진 낡은 방들 앞을 지나가야만 한다. 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다. 원래 내가 살던 맨션과 같은 구조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대로 서 있느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창문, 문, 창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문이 2개. 이 구조는 내가 사는 맨션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계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8개의 문을 지나가야 한다. 흐릿하게 명멸하는 형광등 때문에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같은 구조라는 예측이 맞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걷는다. 전멸하는 형광등의 빛이 금이 간벽이나 녹슨 문을 기분 나쁘게 비춘다. 창문은 닫혀 있고 창의 격자는 잔뜩 녹슬어 있다. 첫 번째 문을 지날 무렵 나는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의 변화를 눈치챘다. 수도권인 이곳은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불이 켜진 곳이 많을 터였다. 이 맨션 주변만 해도 가로등이나 아직 자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나오는 빛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완전한 어둠뿐이었다. 빛은 하나도 안 보인다. 새벽 3시라고는 해도 등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을 리가 없다. 나는 더욱 겁에 질렸다. 이상한 세계에 혼자 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나는 근거도 없이 이 앞에 있는 계단이 출구라고 믿었다. 2번째 문을 통과할 때 나는 앞에서 무엇인가의 낌새를 눈치챘다. 그것은 소리였다. 규칙적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들어본 적 있는 소리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의 스피커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다. 정적 속에 그 개구리를 밟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 소리는 아무래도 3번째 방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소리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들려왔다. 나는 3번째 문 근처에 멈춰 섰다. 그 문 끝에 있는 창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 소리는 거기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조금씩 창문에 가까워졌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다. 나는 격자 너머로 살그머니 창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본 방은 깜깜했지만 안쪽 방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앞의 방에서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안쪽 방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머리가 긴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서 양손을 높이 들었다 흔들며 내리고 있었다. 일사불란하게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며 여자는 몇 번이고 양손을 흔들며 올렸다 내리고 있었다. 손을 내릴 때마다 들려오는 개구리의 단말마. 자세히 보니 여자는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의 것이 아닌 다리가 이쪽 방향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높이 치켜올린 양손에는 부엌칼 같은 것이 들려있다. 마음껏 내려치키는 부엌칼. 캑캑거리는 소리는 폐가 찍혀서 충격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일 것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미동조차 없다. 하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엌칼을 계속 내리찍는다. 그것을 알아차린 나는 무심코 뒤로 물러났다. 끼익하고 바닥에 구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숨겼다. 귀를 기울여서 방 안의 소리에 정신을 집중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어서 박동이 들려올 정도다.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내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안정을 되찾은 나는 자세를 낮추고 신중히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 순간 안쪽에서 다다다닥 하고 현관을 향해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네 번째 문을 지나갈 무렵 뒤에서 쾅 하고 무거운 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나는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 죽음의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만 온다. 여섯 번째 문쯤 오자 이미 발소리는 내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었다. 심장과 폐가 터질 것만 같다. 일곱 번째의 문을 지나치자 계단이 보였다.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계단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믿으며 달렸다. 마지막 문을 통과할 무렵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바로 내 옆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부엌칼이 등에 꽂힐 것 같은 공포에 나는 아무 소리나 지르며 달렸다.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리려고 한순간 나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잡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계단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내린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이상한 자세로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그리고 등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계단 위에서 끔찍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여자가 보였지만 나의 의식은 곧바로 희미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당황해서 주변을 살폈지만 평상시와 똑같았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지만 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나는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무래도 나는 8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시계를 보자 아침 6시였다. 집에 겨우 도착하자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나를 걱정했던 것인지 바로 아내가 나왔다. 몸을 겨우 움직이는 나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저히 그 사건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떨어진 채 자버렸다고 했다. 아내는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타박상을 응급처치해 주었다. 그날은 도저히 회사에 나갈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나는 회사를 쉬었다. 만약을 위해 병원에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에 의지하면서 엘리베이터의 앞에였을 때 나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엘리베이터는 평범하게 도착해서 평범하게 우리를 옮겨다 주었다. 그 사이 나는 고통조차 잊을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입구에는 관리인이 있었다. 관리인은 아내에게 부축받고 있는 나를 보고 걱정하며 말을 걸어온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관해 물었다. 어제 정비회사에서 사람이 왔었지만 고장은 없었다고 관리인은 말했다. 나는 그 사건이 정말 있던 것인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피로 때문에 꿈이라도 꾼 것이었을까? 회사를 이틀 쉰 나는 아직 여기저기 쑤시는 몸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기 위해 윗도리를 옷걸이에서 꺼냈을 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 이후 나는 계단으로만 다니고 있다. 최대한 빨리 이 맨션은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다. 역시 그 사건은 모두 현실이었던 것이다. 내 정장 윗도리에는 거무스름하게 갈라진 손톱이 매달려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다는 게 이런 거군요. 퇴근 후에 이제 주말이라는 생각에 주말 내내 푹 자야지 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가 밤 7시쯤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새벽 2시쯤에 일어났습니다. 평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주말에는 누가 오버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더군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에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을 자는 저인데 뒤쪽에서 뭔가 털 같은 게 닿더군요. 잠시 눈을 떴다가 피곤해서 잘못 느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뭔가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뭔가가 등을 툭툭 치더군요. 놀란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에 피부가 다 벗겨진 얼굴. 입과 코가 다 뭉개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형체의 얼굴이 저를 응시하고 있더군요. 아!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알고 보니 꿈이더군요. 땀을 많이 흘린지라 목이 마르더군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마신 후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웬걸 뒤에서 털 같은 감촉이 또 느껴집니다.
한 번 겪은지라 겁먹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부릅뜨고 있습니다. 또다시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무언가가 등 뒤에서 저를 툭툭 칩니다. 놀란 저는 또다시 뒤돌아 그 사람의 형체를 확인 후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또 꿈이더군요. 같은 상황을 두 번 더 반복한 후 이번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대답 대신 저에게 손짓을 합니다. 따라오라는 제스처였습니다. 따라가면 이제 안 나오실 건가요? 라고 묻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저에게 냉장고를 가리킵니다. 냉장고를 열고 나니 그 사람 투명한 유리병을 가리키더군요. 여태껏 말하지 않던 그 사람이 목 마를 테니 마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거역할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나니 그 사람은 자기를 배웅해 달랍니다. 그럼 다시 안 오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앞까지 배웅해 주겠다며 그 사람과 현관문을 열고 동행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꿈속에선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없고 바로 마당으로 펼쳐지더군요. 그 사람을 배웅하는데 희한하게 평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땀범벅에 힘이 들더군요. 대문에 도착하여 그 사람이 가는 것까지 보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하니 분명히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막히더군요. 그 사람이 손으로 이리로 오라는 제스처를 자꾸 취합니다. 가려고 해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에 물이 톡톡하고 닿더군요. 이젠 정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보니 다리가 욱신욱신하더군요. 옥상 낭떠러지 바로 앞에 막힌 난간에서 앞으로 가려고 계속 난간에 대고 허벅지와 무릎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간 바로 앞에서 떨어질 뻔했다가 빗물에 겨우 잠이 깨어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할 옥상 문도 어떻게 된 건지 열려 있더군요. 너무 무서웠던 저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생각은 못하고 집까지 한숨도 안 쉬고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너무 목이 마른 저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문득 아까 그 사람이 저에게 마시라고 했던 유리병이 생각나더군요. 한 번씩 잠 안 올 때 먹는 위스키더군요. 저희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모금도 안 남았더군요.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그 사람이 마시라고 한 유리병 속 액체는 취하게 하여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까지 걸어갔던 것은 실제로는 옥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였기 때문에 힘이 들고 땀범벅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실제로는 옥상까지 가서 난간에서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갈 뻔했네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소름 돋네요.